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입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예고를 했던 책이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이 된 책들 중 한 권이기도 한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 드라마보다 어쩌면 진짜 더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짧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컨텐츠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책의 긴 제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 왜 이런 제목이 책 제목으로 사용된 건지 작가의 말의 일부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챕터를 구분해 두었으니까요.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그 길에 우리는 때로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도 감동을 얻기 때문이다. 천 가지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대해 만 개의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답 중 하나가 이것임에는 분명하다. 우리는 천 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책 제목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고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서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붙여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게 불행했던 사건들만 크게 떠올리고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기뻤던 장면들은 자주 까먹지 않았나 싶네요. 이 책에는 조우성 변호사가 직접 겪어온 바를 바탕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지닌 사건들이 흥미진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1권은 삶과 태도에 관하여, 2권은 일과 선택에 관하여입니다. 오늘은 1권 삶의 태도에 관하여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라리 유죄를 택하겠습니다. 송목과장이 내가 이번에 맡을 국선 변호권을 보고하러 들어왔다. 보통 국선 변호 사건은 단순 폭행이나 절도가 많은데 이번에는 피해액이 제법 큰 경제사범이었다. 변호사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국선 변호지만 이번 건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부담이 앞섰다. 김성원 씨의 죄명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위반이었다. 성원 씨를 비롯한 일당 7명은 경기도 땡땡읍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양돈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약속하고는 1인당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을 투자받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다가 어느 날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챙겨 도망가 버렸다. 하지만 결국 주범을 제외한 일당 6명은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다. 변호 준비를 위해 처음 구치소에서 만난 성원 씨는 내게 이렇게 변명했다. 전 그런 일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 동네 형이 손님들에게 커피 타드리고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어깨 주물러 드리면 된다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전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가 막혔다. 징역 3년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나는 성원 씨에게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자 성원 씨는 하소연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 없는데 벌을 받는 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국선 변호 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사건이라 변호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호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가 워낙 크고 증거도 명백해서 성원 씨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성원 씨를 만나러 성동구치소에 가던 두 번째 날 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일당들이 피해자들에게 나눠준 투자 설명서를 성원 씨에게 내밀었다. 투자 설명서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진행하는 양돈 사업은 전망이 아주 밝다는 내용이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설명되어 있었다. 이런 투자 설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내민 투자 설명서를 받아든 성원 씨는 마치 그 설명서를 처음 본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설명서를 거꾸로 뒤집어 한참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나는 성원 씨가 이제야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성원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뜻밖이었다. 변호사님, 사실대로 말하면 전 한글을 못 읽습니다. 나는 한동안 눈을 깜빡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네? 뭐라고요? 나는 몇 번쯤 되묻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원 씨는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기 이름 외에는 읽을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없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성원 씨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성원 씨를 보면서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핵심은 성원 씨도 다른 일당들과 작당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고의를 갖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무슨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말인가. 성원 씨가 내게 했던 변명, 즉 단순히 방문한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는 진술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나는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다행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제가 성원 씨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성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한글을 못 읽는다는 걸 밝히실 건가요? 부탁입니다. 제가 한글을 모른다는 얘기는 재판에서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성원 씨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성원 씨는 아마도 징역 3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은 무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원 씨는 단호했다. 피해자가 모두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재판을 할 때는 아마 마을 사람들이 전부 법원에 올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3입니다. 아들은 저를 닮지 않아서 그런지 공부를 잘합니다. 몇 달 뒤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들은 마을에서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시 성원 씨를 설득했다. 성범죄 재판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객들을 전부 퇴장시킨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재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원 씨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발 자신의 의견에 따라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썼다. 협박을 한 것이다. 지금 2주일 정도 구속당해 보니 어떤가요? 힘들죠?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자그마치 3년입니다. 앞으로 3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아마 아드님도 이해해 줄 겁니다.
설마 아드님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바랄까요? 성원 씨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변호사님, 힘드시면 저 변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그냥 3년 깜빵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성원 씨의 생각이 확고함을 확인한 나는 결국 변호의 방향을 수정해 성원 씨의 행위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3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다. 주범이 도망가 버린 상황이라 남아있는 공범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 가담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죄를 떠넘기는 꼴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이는 성원 씨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원 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선배라는 사람도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 정작 중요한 투자 설명은 성원 씨가 했다는 식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 그런데도 성원 씨는 멀뚱멀뚱한 눈으로 그 선배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반박할 증거가 부족했던 나는 피해자들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며 실제 투자 권유를 한 것은 다른 사람이고 성원 씨는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해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성원 씨가 뭐 잘했다고 내가 그 사람 편을 들겠소 라고 반문했다. 나는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거듭 하소연했고 다행히 성원 씨에게 우호적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일단 증인석에 서게 되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증인들은 사실대로 증언하게 된다. 다행히 증인들은 성원 씨가 직접 투자 설명을 한 사실은 없으며 현장에서 커피를 타거나 잔심부름만 했다는 점을 증언해 주었다. 그래도 애가 탔던 나는 증인 신문을 하면서 저 사람은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욕망을 몇 번씩이나 씹어 삼켜야 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드디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성원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원 씨는 행위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단 석방이 되기 때문에 성원 씨는 4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성원 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성원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써주셨는데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약소하게나마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파란색 수의를 입은 모습만 보다가 멀쩡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성원 씨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깍듯한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는 성원 씨 아들의 모습이었다. 성원 씨도 아들 앞에서는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식사 중 성원 씨 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전 이번에 아버지의 재판을 보면서 법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꼭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괜스레 콧날이 찡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성원 씨 가족의 뒷모습을 보았다. 징역 3년과 맞바꾸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저 의젓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성원 씨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였다. 비단 성원 씨뿐이겠는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쯤 얼마든지 내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아버지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뭐라고요? 제가 뺑소니를 쳤다고요? 비서인 혜민 씨가 주춤거리며 방에 들어오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혜민 씨에겐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대기업 계열 SI 회사 부장으로 재직 중인 10살 위 언니가 있다. 혜민 씨 언니인 지원 씨가 처한 상황은 이랬다. 그날따라 큰 길이 막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급히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충격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원 씨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얘 괜찮니?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릎을 툴툴 털고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뒤 말했다. 괜찮아요. 지원 씨는 불안했다. 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물었다. 괜찮니? 진짜 어디 아픈 데 없어? 아이는 귀찮다는 듯 괜찮아요 아줌마. 저 지금 학원 가야 돼요. 라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지원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함 2장을 아이 손에 쥐어줬다.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몸에 이상 있으면 아줌마에게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아이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자전거를 끌고 자리를 떠났다. 휴 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사흘 후 지원 씨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가 오니 제때 바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오후 늦게 커피 한 잔을 하며 밀린 문자를 체크하다가 발견했다. 아이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신은 뺑소니를 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집니다. 지원 씨는 왼쪽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지원 씨는 다급히 컴퓨터를 켜고 뺑소니 특가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아이에게 연락처도 줬는데 어떻게 뺑소니란 말이지? 지원 씨는 계속 마음을 졸이다 아무래도 직접 부딪혀 봐야겠다고 판단하고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가 간 뒤에 어떤 남자가 받았다. 저 아까 문자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신지요? 아니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애가 다쳤어요 애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다쳤나요? 어디를 어떻게 다쳤나요? 그날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무릎이랑 허리, 다리에 전부 문제가 생겼어요. 우선 급하게 약식으로 진단해 보니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정밀 진단을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런 그때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저 그의 삼촌입니다. 애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아프다고 끙끙대기에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죠. 애가 그쪽 명함을 주더군요. 아,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비를 비롯해 피해 배상을 하겠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갑자기 말투가 거칠어졌다. 이 양반이 우릴 무슨 가난뱅이로 하나? 돈 몇 푼 던져주면 된다 이거요? 대기업에 다니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습게 보여? 그런 거야? 지원 씨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지원 씨, 똑똑히 들으라고. 내가 문자에 적어보낸 것처럼 당신은 이미 뺑소니를 친 거야. 특가법에 따르면 징역형이야, 징역형. 지원 씨는 억울했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 뺑소니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제 명함을 주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조카에게 물어보세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제대로 좀 알아봐요. 교통사고 내고는 명함만 던져주고 간 경우에도 뺑소니예요. 당신 법 좀 아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 테니 좀 더 알아봐 두쇼. 남자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지원 씨는 다시 뺑소니라는 검색어로 자료들을 더 찾아봤다.
놀랍게도 자기처럼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에는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단다. 지원 씨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분명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원 씨가 정중히 사과하자 남자는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새 알아본 모양이군. 그래요. 당신도 재수 없었던 거지 뭐. 빨리 이 일을 종결 지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카가 몸을 다친 건 사실이고 이 녀석이 앞으로 축구 선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번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 거라 내가 형님, 그러니까 애 아버지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현재 치료비랑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 배상까지 합쳐서 3천만 원 정도면 원만히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지원 씨는 깜짝 놀랐다. 별로 세게 부딪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치료비가 3천만 원이라니 너무 심한 것 같았다.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3천만 원은 좀 합리적인 선을 제시해 주시면. 남자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합리적? 당신 지금 합리적이라고 했소? 당신 아들이 그렇게 다쳤다고 생각해봐. 이 양반 이거 안 되겠네. 당신 큰 회사 다니지? 거기 인사규정 한번 보라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아마 당연 면직될걸? 잘린단 얘기야. 내가 당신을 특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럼 최소 징역형이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당신 직장이 걸린 문제라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 다 감안해서 신경 써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기분 상했으니 다음에 통화합시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 당연 면직이라니. 지원 씨는 인트라넷에서 회사의 인사규정집을 내려받았다. 입사 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인사규정을 보니 남자 말대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면직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쌓아온 커리어인데. 지원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 뒤 아이 삼촌이라는 남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며 채근했고 지원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혜민 씨 이야기를 들은 나는 뭔가 정상이 아닌 듯 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남자의 접근 방식에서는 왠지 범죄 냄새가 났다. 나는 혜민 씨에게 번호를 받아 지원 씨와 통화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 씨, 이 남자와 제가 직접 통화해 볼게요. 괜찮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령껏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원 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전 성지원 씨 사촌오빠 되는 조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라고요? 언짢아 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목소리. 조카분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동생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더군요. 아, 네, 그렇죠. 조카분이 전치 3주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명이 어떻게 되나요? 골절인가요? 염좌인가요? 아니면 그건 진단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분명 3주 맞아요. 상대는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가능하면 아이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법정 대리권이 있지 삼촌에게는 법정 대리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조문을 들먹였다는 점을 전해 들었기에 나도 일부러 법적인 용어를 구사했다. 아니 애 아버지가 저더러 이 문제를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좀 이상합니다. 전치 3주라고 하면서 제 동생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더군요. 거기다 배상금 3천만 원은 무슨 근거로 제시했는지 변호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호프만 방식인가요? 아니면 라이프니츠 방식인가요? 아, 배상금 그거야 서로 타협하면 좀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조정이라니? 아무래도 수상했다.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친 김에 치고 나갔다. 그리고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해서 동생이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동생이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남자는 이제 반말로 을러대고 있었다. 잘 들으세요. 제 동생이 사고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처벌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특가법 제5조의 3 위반죄는 징역형 말고 벌금형도 있어요. 제 동생은 전과도 없고 현장에서 명함까지 주고왔기 때문에 제가 변호하면 벌금형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징역형 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양 전제하고 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양보해서 1,000만 원에 합의하면 어때요? 이 정도면 뭐 더 볼 것도 없다 싶어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1시간 내로 내가 불러주는 번호로 아이 진단서 보내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왠지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아 애써 아껴둔 한마디를 점잖게 얹었다. 그리고 당신 예의 없이 자꾸 반말하지 마.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난리를 치고 나서 30분이 지나자 남자는 내가 아닌 지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로 재수없는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자. 성질 고약한 변호사 오빠에게도 전해달라. 앞으로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다. 지원 씨가 기쁨이 담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님, 어찌 된 일인가요? 진짜 이대로 끝낼 수 있나요? 사실 진짜 피해자 가족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남자는 그날 현장에서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고 아이에게 명함을 확보했던 것 같다. 그리고 명함에 지원 씨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으니 충분히 협박 시나리오를 짤 수 있었을 터였다. 돈을 치르기 전에 나와 상담을 해서 일이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로서도 비서 혜민 씨에게 체면이 서서 다행이었다. 나쁜 의도로 법제식을 악용하는 자를 잘못 만나면 얼마나 큰일을 겪게 되는지를 생생히 경험한 사례였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에피소드들이 앞으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사용될 내용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랑 이 드라마의 작가랑 조금은 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책에서 사용될 에피소드가 어느 부분인지 미리 알아보고 그 에피소드를 낭독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았다 싶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한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이 계시나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그렇게 되셨을 텐데 내용에 보면 아드님이 참 반듯하게 잘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정말 아버지가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요. 아버님이 대학에 떡하니 합격한 장한 아드님에게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직접 배우시고 삐뚤빼뚤 글씨를 써서 아드님에게 편지 한 장 써주시는 거 어떨까요? 책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